네, 1월 29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20년 전 을사년엔 우리가 일제로부터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주권을 빼앗기는 한없이 서글픈 국권 침탈의 역사가 시작된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을사년 새해에는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속 기소하고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 수 있는 그 출발선에 서게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탄핵 심판부터 그리고 또 대선까지 취재 편의점은 정말 많이 뛰어야 될 것 같습니다. 취재 편의점 항상 여러분 곁에서 열심히 발로 뛰는 그리고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매체가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CBS 이정주 기자 그리고 뉴스토마토 박형광 기자, 용감한 기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렇게 명절 연휴에 그리고 또 설날 당일에 이 아침에 너무 감사합니다. 더 반갑네요. 오늘 뵈니까. 엄마한테 안 혼났어요? 아니, 양해를 구했습니다. 지금 제가 차례는 못 지내야지 내려간다고. 말이야. 네. 이정주 기자님 안 혼났어요? 아 괜찮습니다. 편의점 간다고 하면 다. 네. 편의점 간다고 하면 네. 양해를. 원래 새벽에 와이프가 뭐 심부름하면 편의점 가는데 여기 취재 편의점만큼은 와줘야 된다. 네, 무조건 가야 된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대형마트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편의점 열어야 됩니다. 네. 소중하죠, 소중하죠. 예, 문을 열었습니다. 뭐 설 선물 뭐 했어요? 저는 이제 안 했어요? 그 가장 좋은 선물은 현금이기 때문에. 현금. 우리 이정주 기자님. 저도 현찰로. 저는 코인으로 하려다가 코인? 계좌가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올해는 10만 원 드리면 내년에는 15만 원 되는. 그런 코인으로. 야, 이런 아드님이 좋은 좋을 것 코인을 같다. 알고 계시는군요. 예. 제가 나중에 공유하겠습니다. 네,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명절 연휴가 이번에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해외 여행 가시는 분들도 130만 원이 넘게 해외 뭐 인천공항이 북새통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눈이 오늘 굉장히 많이 오고 어제 굉장히 추워서 또 지역에 일찍부터 내려가셔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젯밤에는 김해공항에서 또 맞아요. 사고가 화재.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정말 편안한 명절 연휴가 돼야 되는데 또 우리 정치 얘기를 하다 보면 뚜껑이 확 열려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좀 가족들끼리 나누셨어요. 정치권 뉴스. 저는 원래 이제 가족들하고 모이면 네. 그 불문율이잖아요. 이 정치 종교에 네. 대해서 말하지 설날 않는다? 싸움 많이 나거든요, 사실은. 네. 근데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원래 윤석열 얘기를 하면 이 전에는 한 작년 추석만 해도 약간 대동소이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너무 경제가 어렵고 뭐 최상병 문제 이렇게 못하니까. 근데 올해는 좀 갈라졌더라고요, 보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보수 성향 분들이 뭐 이런 표현이죠. 목리를 부리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네, 확실히 본인도 아는데 이게 완전히 작용 반작용처럼 네. 오히려 너무 밀어붙이니까 네. 본인들은 너무 밀어붙인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엄이 뭐 어때서? 네네네. 이거는 전환길 강사도 지금 이렇게 하지 않냐? 아,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진짜? 백래시가 확실히 있어요. 그렇구나. 궁지에 몰린 거죠. 네. 쉽게 말해서. 퓨어님이 장윤성 기자님 아침 식사는 하고 나오셨나요? 저희는 아침 먹으면서 8살 아들 신랑이랑 같이 보고 있어요. 예, 와 아침 식사하시면서 저희 프로그램 함께 보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을 9시에 드시나요? 좀 일찍 좀 약간 아점 너무 일찍 아닌가? 이 시간에 휴일이라서 휴일이라서 좀 조금 늦잠 자고 일찍 일어나서. 늦잠 자고. 드시는 게 얼마입니까? 예. 요새 그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이런 댓글들을 올려주시고 계시는데요. 주변에서 박 기자님은 주로 무슨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설 명절 때? 그러니까 저는 집에 내려가면 가족들이랑은 정치 얘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울산이야. 울산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네. 또 고향이 청도시라 예. 박근혜를 엄청 좋아하시고 예. 그러시기 때문에 예. 일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번에 그 명태균 게이트를 취재를 하고 네. 아빠 친구분들이 이제 좀 알아보시나 봐요, 저를.
다 알아보죠. 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특종에서 그래. 저거 반윤이야. 상관없어. 아들이 일단 하기 전에 많이 나오면 그건 좋은 거야. 네, 그래서 네. 이제 요즘에는 그냥 몸 조심해라, 건강해라 그런 네. 얘기 많이 하고 실제로 이번에 명태균 게이트 하고 계엄 터지면서 신변의 위협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여기 있는 그 선배분들 다 B1 벙커에서 볼 뻔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지금 농담이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7번, 예. 8번, 9번. 그래서 10번은 윤석열. 예, 그래서 그런 안부를 진짜 많이 네, 들 그렇죠. 여쭤주세요. 네.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방송하고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12월 3일 그 밤에 계엄이 성공했다고 하면 그러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달라진 대한민국에서 살게 그렇죠. 되는 거고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저는 정말 그 진짜 다시 생각할 때마다 가끔 운전하다가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20년 전에 나라를 빼앗겨서 얼마나 35년을 힘들게 살았습니까? 물론 지금도 뭐 그래도 굉장히 발전된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혹여라도 까딱 잘못했으면 그러면 진짜 큰일 날 뻔했었다. 어떤 국난을 또 극복해야 될지 알 수 없는 미래 세대에게 또 어떤 짐을 지워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었.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생각만 해도 트라우마인지 무서워요. 모르겠는데 예. 어제도 누워서 네. 자면서 이제 어쨌든 방송을 나오기로 했으니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좀 섬뜩하더라고요. 예,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러니까 정말 내란 트라우마가 전 국민 이거 치료받아야 돼. 심리 치료.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 저는 이번에 취재하면서 이제 알게 된 네. 그 국정원 쪽 이제 이번에 뭐 특임여단이나 블랙요원들이 원래 이제 대테러 부대 관리를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만나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이런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제 해외에서 실제로 그 전시에 그 후방 작업이나 정보 뭐 이렇게 탈레반 이런 거 할 때 구출할 때 작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습관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처럼 생긴 게 뭐냐면 술이 취하잖아요. 술이 취하면 사람이 본능만 남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술 마시고 정말 진탕에서 다 엎어자. 근데 이 사람은 딱 일어나서 좀비처럼 문을 다 확인합니다. 창문 다 닫혔는지.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아침에 일어나서 물어보면 모른대요. 근데 창문부터 딱딱딱 돌아다니는 거 혼자 좀비처럼. 어머. 그리고 비상구 가서 이 현관문에 이 닫혔는지 다시 보고, 야. 예 보조키까지 다 확인하고. 그래갖고 어디 그 영화 레옹 보면 네. 막 가서 처음에 가서 막 바깥에 어디 있나 총 쏠 때 어디 있나 커튼 쳐보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호처처럼 네. 그게 이제 습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술 마시고 잘 때도 내부 그 누가 침투할 수 있는 공간들 네. 다 확인하고 좀비처럼 자는. 근데 이게 그 일하다 보면 트라우마처럼 왜냐하면 그걸 한번 습격 당하면 그렇게 된대요. 근데 우리 지금 이번 이 세대도 네. 본의 아니게 윤석열이 만들어준 계엄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요. 예. 네. 진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 극복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뭐 스케줄 상으로 보자면 2월 말에 헌법재판소에서 저는 이거는 빼박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전히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쨌든 파면이 되고 그 이후에 이제 형사법정이 잘 처리가 되고 이 역사를 잘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대선으로 넘어가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 거냐 그 과제가 지금 남아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 또 옥중 메시지를 냈어요. 아 이분 또 가만히 있기는 좀 어려우셨나 봐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진짜 시발로 진상. 저 진상도 이런 개진상 진짜. 야 진짜 이런 말을 했어. 계엄으로 다친 사람도 없는데 이게 왜 내란이냐. 김건희 건강이 걱정이 된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식사하시면서 듣는 분들 중3 아들 고3 아들 깨워서 같이 듣고 계신 엄마들 계시는데 너무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도 정치인을 체포하지도 않았다.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그 내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내자. 김건희 여사, 김건희 씨에 대한 걱정이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유혈 사태가 없었고 인명 사고가 단 한 건도 없었음. 정치인들을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한 적이 없고 그런 시도도 하지 않았음.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시도했었잖아요. 예? 이런 거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입만 열면 진짜 거짓말을 드러내놓고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처음에 이거 어제 속보 떴을 때 이정주 기자님 어떤 생각 들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의 우리가 마크맨 예전에 대선 때 해보면 네.
이 입벌구라고 하죠. 입만 열면 입만 구라? 벌리면 구라. 네. 그 이제 별명이 그때부터 있었는데 네. 이분의 정신세계 이야기 진짜 힘든데 저는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는 지금도 농간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처음에는 저도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약간 확신범인가? 뭐 황교안은 확신범이고 황교안 예, 대표 예, 예. 말이 안 통해요. 예, 민경욱 전 의원 뭐 팔로우도 파티부터 시작해서 뭐 말이 길어. 그래서 설명하기 힘든 사람인데 윤석열은 제가 헌재 그 4차 변론 딱 나온 거 보고 막 변호인단이 그러잖아요. 차기한 변호사 막 이게 부정선거 뭐 무슨 배춘 잎사귀 있니 뭐 형상기억 중에 막 하고 있는데 잠깐 말 끊고 들어가서 나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거 바보 돼버린 거예요. 네. 아니 나는 부정선거 있다 지금 변호인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 뭘 선거가 있어 나는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이렇게 살짝 발을 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김건희 특검법 결국은 그 시기에 실제로 우리 박 기자님이 쓴 명태균 게이트 네, 시작해서 네, 네. 그걸로 흔들리는 결국은 이 끝단에는 김건희가 있다.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네. 만든 거고 그래서 처음에 포고령하고 자기 담화문에 보면 예산 탄핵, 장관 탄핵, 야당 핑계 대잖아요. 네. 예, 자기가 왜 계엄했냐. 그러다가 나중에 살짝 변합니다. 예, 한 2주 지나니까 네. 이제 그러면서 부정선거 이제 올라오고 그게 광장에서 무슨 전환길 뭐 정광훈 이런 세력이 부정선거론으로 이제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요. 명분이 필요하거든. 네. 이 사람들 쪽팔리기 때문에 김건희로는 시위 못해. 네. 김건희 때문에 우리가 계엄한 거야. 이 말을 못 한다는 그렇죠. 거죠. 자기들도 아는 거야. 그걸로는 현혹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부정선거론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각을 그리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세력이 모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제연대로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보기엔 진짜 망상 속에 빠져 있는 건데 그 동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세력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 여론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실질적인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동기는 명태균 게이트로 인한 국정의 마비,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 뭐 이런 거였는데 명분은 부정선거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생각하는 게 확신범은 아니고 처음에 들고 나왔던 게 뭐 야당을 경고를 주려고 그랬다, 경종을 울리려고 그랬다 하다가 지금 부정선거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정치판의 중요한 격언이 있잖아요. 그 절대 인정하지 마라 잘못을. 네, 그래서 광화문에서 바지 내리고 뭐 볼일을 보더라도 내가 안 그랬다고 계속 우기면 사람들이 내가 잘못 봤나?라고 생각한다. 뭐 그런 격언이 있는데 그런 지금 수법을 쓰고 있다, 작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당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해요. 제가 몇 분이랑 통화를 해보면 이제 5% 얘기를 할 때는 좀 진심으로 얘기하시잖아요.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 진흙탕 작전이다. 왜냐면은 이게 혼탁하게 만들어서 우리도 좀 더럽게 보이고 저쪽도 더럽게 보이고 다 맞아요. 모든 상황을 더럽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분명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작전 중이다. 이제 그 중에 일환인 거죠. 그리고 그 작전에서 가장 핵심은 지지층 끌어안기거든요. 그러니까 태극기 세력. 네. 그 세력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정선거론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이게 확신범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근데 그 정말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산 때문에 뭐 그 특활비 다 깎아버리고 그렇죠. 입법 독주를 해서 도대체가 내가 대통령 못 해먹겠다. 야당 때문에 이게 비상대권 아니면은 내가 할 일을 못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훨씬 많았던 거잖아요. 여론 그리고 그렇게 야당이 만약에 입법 독주라고 뭐 표현을 하지만 입법을 다수당이니까 입법을 한다 치면 그럼 계엄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따라 붙는 맞아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그 상식적인 결론을 내려고 할 때마다 대통령이 목리를 부리고 거부권 행사를 해서 역대급 거부권 행사를 한 대통령으로 이제 기록이 남을 텐데 이 과정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야당에 경고하려고 했다. 그랬다가 아니다. 국민에게 호소하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재판의 유불리에 따라서 계속 표변하면서 태도를 바꾸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무슨 얘기를 그래서 처음에 왜 계엄을 하려고 했던 거야? 그렇죠. 이 본질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부정선거 때문이었어. 그 팩트를 확인하려고 했던 거야. 아니 부정선거 팩트를 확인하는데 왜 계엄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계엄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게 가장 중요한 팩트인데 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진흙탕 작전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핵심은 명태균이었다. 저는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처음부터 근데 물론 평소에 뭐 확 계엄해 버릴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 뭐 이제 주장을 한 바는 있다고 하지만 핵심은 명태균이 출발이 아니었냐. 어떻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사실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기 전만 해도 좀 버틸만 했어요. 네. 윤석열 입장에서 최상병 이런 문제도 저도 최상병을 쭉 취재했지만 보면 특검으로 넘어가는 거는 힘들었거든요. 네. 구도가. 그리고 후반기로 갈수록 뭐 트럼프도 이제 올라오고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어쨌든 2심을 앞두고 있고 그러면 분위기상으로는 여당에 그러니까 윤석열에게 조금 호재인 게 많이 남았었거든요. 네.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런 국면에서 이런 배팅을 했다는 거는 그거를 상쇄할 만큼 정말 급한 게 있었던 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자기가 급한 게 아니라 당장 김건희가 급한 거지. 네. 김건희가 들어가면 자기는 큰일 난다 생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일정 정도 감옥 안에서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계속 이제 마리오네트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배받고 막 그 조정당하다가 거기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정도 해방감을 느낄 것이다. 불쌍 눈물 나네요, 진짜. 네. 가스라이팅 당 우리가 구해준 거네요. 네, 막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어제 그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메시지를 보면 분리불안이 있는 거니까 왜 아기들이 엄마랑 떨어지면 불안장애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온통 걱정은 김건희 걱정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예. 접견을 가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엄마는 접견을 안 접견을 가지 않겠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이제 그 떠나올 때 뭐 손 한 번 잡은 게 다다. 그리고 나서 뭐 만나질 못하고 있다. 너무 걱정이 된다. 근데 정작 김건희 씨는 안 간다는 거잖아요. 네. 면회를. 네. 그리고 권성동 대표가 면회를 간다는 간다고. 거잖아요. 네, 국민의힘에서. 설명이 이거 누가 가족입니까 이거? 예? 원래 이제 그런 상황이 닥치면 가족이 제일 먼저 그러니까 이 면회를 가지 권성동 않습니까? 대표도 간다고 한 게 처음에는 그 체포 당일에도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전략을 써야겠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지지층 끌어안기를 먼저 해야 된다. 확고히 해야 된다라는 뭐 것을 인간적으로 보이게. 인식을 맞아요. 하는 거죠. 그래서 접견이 다음 주 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예. 다음 주에 갔다 오면은 더 센 메시지를 낼 거다라고 저는 보고 이거는 뒤가 없는 전략이거든요, 사실은. 여기서 끝나면 다 죽는. 그러니까 최대한 협상할 때 그런 거죠. 최대한 높은 가격을 불러서 중간에서 만나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김건희 씨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면회도 안 가. 근데 사실은 우리가 명태균 씨 부인도 이제 취재를 했었을 때 그 전화할 때마다 울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자기 남편의 안위나 이런 걸 걱정하고 면회를 가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오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요. 명태균 씨 부인하고도 통화 자주 하셨죠. 직접 집 앞에도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를 떠올리면 되게 가슴이 아프고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명태균 씨 가족은 정말 큰 피해자예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뭐 명태균 씨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을 거고 그리고 매번 집에서 전화를 받더라도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 생각했지 그 이상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계셨어요. 제가 봤을 때 얘기를 나눠봐도 그리고 제가 창원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는 이제 안 만나려고 하셨죠. 근데 제가 집 앞에서 좀 기다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저를 처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우시면서 내가 사실 너무 많이 원망도 했고 미웠는데 막상 보니까 이렇게 눈물이 난다. 라고 하면서 사실 저희가 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뒤에 어떤 같이 일을 좀 하려고 했던 것들은 명태균 씨가 좀 거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가족의 태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남편이 무슨 나쁜 짓을 해서라도 감옥에 가면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다 욕을 하더라도 그럼요. 그렇죠. 가족은 이제 그 배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면회에도 안 가. 김건희 씨는. 일단 난 그건 좀 의외다. 근데 그분의 성정이 그런 것인지 몸이 전략적으로 아프시다고. 그런 거네. 몸이 아프시다고. 몸이 몸이 아파야 되죠. 아파야 돼? 아파야 됩니다, 아파야만 해? 지금. 네. 그렇구나. 근데 제가 건강하면 안 돼? 건강하면 안 되죠. 네. 아마 건강할 거예요. 건강할 건데 야, 네. 나 아픈 거다 오늘부터. 아픈 거야.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러니까 그 약간 지난번에도 보면 그 제가 기억이 나는데
그 살짝 뭐 이렇게 자기 학력 위조 예전에 기자회견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도 이렇게 인위적인 그때는 저희가 너무 순수하게 봤는데 네. 막 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 긴장하는 척을 하더라고요. 아. 전혀 긴장 안 했는데. 왜냐면 정말 긴장한 진짜. 사람은 그날 현장에 있었어요? 있었죠. 저도 같이. 있었어요. 오, 네. 그래. 네. 저희가 천추한입니다. 그때 질문을 질문을 했어야 못 해가지고 질문하는 기자 아니, 이정주 기자. 네, 그때 네. 제가 십자인대 나가가지고 뒤에 뒤에 있는 바람에. 네, 근데 물론 그것도 핑계고 네.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때 말했지만 대변인들이 와가지고 네. 앞에 하도 이렇게 김은혜 대변인하고 네. 이양식 대변인 5분 정도 네. 계속 나 질문하지 말아달라 일반이니까 네. 질문하지 말아달라 오늘 그런 얘기를 질문 엄청 없습니다. 했고. 아니 자기 의혹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기자들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하는 그거는 그렇죠. 아니, 물론 월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뚫고 네, 했어야죠. 뭐 했어야 질문 된다.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네. 이제 분위기상 보면 네. 저희가 그때 이제 깜빡한 거예요. 그거를. 근데 약간 분위기가 그렇게 잡혔고 네. 굉장히 압도적인 분위기이긴 그렇죠. 했었어요. 예, 그래서 네. 질문을 못한 게 굉장히 한이죠. 그러니까 예. 천추한이다. 천추한이다. 이 용감한 기자들이 질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천추한이다. 아니 박 기자랑 저랑 둘이 사석에서 그래요. 네. 우리 때문에 정권이 탄생한 거예요. 우리가 반성을 해.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때 질문했어야 되는데. 네, 그때 마각을 드러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때 예. 질문하고 예. 바로 취임하고 2025 5월에 예. 둘 중에 하나 예. 감옥 가거나 아니면 정권을 막았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그 약간 미스가 용기가 예. 없어서는 아니고 예. 약간 저희도 예. 어안이 벙벙해서 이거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지? 약간 이러다가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원래 그러니까 그 여성의 어떤 정체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 긴 시간이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기자회견 때부터 뭔가 인위적으로 이미지를 좀 만들려고 했었던 있어요. 거 아니냐.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작전 짜고 들어온 거예요. 어. 네, 그 카니발 앞에 바로 당사 앞에 대서 네. 분명히 기자들 쫓아올 거다. 뭐 이렇게 동선을 짜고 온 거예요. 보니까. 네, 이게 기자들이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다시는 네. 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 속아 넘어가서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씨가 V1, V2 막 이러면서 V0 이러면서 얼마나 권세를 누렸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마포대교에 나와가지고 막 지시하는 장면이나 이런 것도 좋은 없죠 진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자신이 권력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그런 작전이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어요. 그때 왜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그 이명수 기자랑 통화했던 네. 그게 공개됐을 때만 해도 아 이거 너무 사적인 대화 아닌가 뭐 이런 논란도 많았고 비판도 많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딱 한 줄이 기억이 나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저는 뭐 지나가면서 실수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 아 정말 그렇게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도 그 7시간 녹취록 다 보고 기사도 쓰고 했었거든요. 네. 딱 고대몽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뭐 라이브 아니면서 라이브인 척 하냐라고 뭐 댓글 올려주시는데요. 라이브인 맞습니다. 네, 설 당일입니다. 설 당일입니다. 네, 지금 오전 9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배고파 죽겠습니다. 배고파. 라이브 맞습니다. 배고파 죽겠습니다. 네, 라이브 댓글 몇 개 읽어드리면서 네, 해야 되겠네. 예, 2월 28일에 파면된다. 뭐 이런 이 댓글 예고성 댓글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12월 3일날 비상계엄을 겪고 그리고 이제 내란숙의 윤석열 구속 기소가 되기까지 전체 54일의 기간이 걸린 건데 그 사이에 여론조사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그 여론조사를 지나는 걸 보면 조금 믿기 어려운 조사 결과도 있고 그리고 보수의 과표집이 된 거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도 나오고 최근에는 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대선 차기 유력 대권 후보 그렇죠. 여권의 대권 후보 1위로 나온다거나 뭐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또 일정 정도의 혼란이 좀 생기는 분위기다.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최근 SBS 조사를 보면 탄핵 심판 결정 여부에서 파면해야 된다가 59. 기각 또는 각하가 37. 뭐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구속 적절하냐 57, 부적절하다 40.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료 준비돼서 저 자료를 보면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파면 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겁니다. 압도적 우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시장에서도 저런 여론조사가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정주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를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보고 좀 분석을 해봤는데 네. 이 추세를 이제 두 개로 보시면 돼요. 윤석열 개인에 대한 파면, 네. 파면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저거 22%
포인트 차이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탄핵은 해야 된다는 쪽에 압도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게 이제 정당 지지율 내지는 대선 지지율 이렇게 넘어가면 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이 약간 양가적인 감정이 드는 그런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윤석열은 꼴 보기 싫다. 네. 너는 끝났어. 음. 이거는 모두가 동일한 거예요. 다만 그러니까 국면이 전환되니까 네. 그러면 민주당에게 정권을 줄 것이냐 내지는 범보수에게 줄 것이냐 그게 네. 한동훈이든 이준석이든 뭐 오세훈이든 홍준표든 간에 네. 김문수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회고적 투표와 이제 전망적 투표가 갈리는 거예요. 좀 네. 유식하게 표현하면. 예, 예, 예. 그래서 이미 보수 쪽 지지자들은 전망적 투표, 그러니까 미래를 향해서 so what 이렇게 됐어. 그래서 정리하고 나서 그래서 5월 달에는 내지는 올해 말에는 누가 우리나라의 청와대에 앉아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거죠. 예, 지금 약간 혼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군요. 지금은 윤석열 파면을 넘어서서 그 뒤에 단계로 넘어갔다 이미 인식이 네, 네. 사람들의 인식이 그래서 거기서 시작하고 있다 투표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거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KBS에서 조사한 걸 봤더니 차기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당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야당 지지, 여당 지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여론은 50이에요. 그다음에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39. 말씀하신 대로 양쪽 지지층은 완전히 집결한 이런 양상이다. 이렇게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는 예. 어쨌든 양쪽은 너무 집결을 확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도만 떼어놓고 보거든요. 네, 그 중도. 표를 보면 자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 KBS는 제가 그 표가 아직 안 떠서 제대로 못 봤는데 예. SBS 거 앞에 거 보면은 윤석열 파면에 대해서 물어보면 전체 결과는 59대 이게 파면 잘했다 59 기각해야 된다 37 뭐 요렇게 나오는데 중도만 떼어놓고 보면은 파면은 65 기각은 30 요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그 제대로 된 어떤 표심이다. 표심이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제 명절이니까 다들 지역구 내려가시잖아요 네네. 의원님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도 하면서 막 분위기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기자들도 명절에도 일을 하잖아요. 사실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제 김상욱 의원한테 울산. 연락, 네, 울산 남구갑 네. 네. 의원한테 연락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대로 여당에서 가장 핍박받고 있고 그렇죠. 외로우신 그렇죠. 분이기도 예, 하고 그분이 표심을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 물어봤더니 자기 지금 울산 내려왔고 한번 쓱 훑었다. 시장을 훑었는데 10분 정도는 와가지고 뭐라고 하더라. 너 제대로 해야지 왜 배신하냐. 근데 한 100분 정도는 잘했다. 고생한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에서. 울산 남구갑이 가장 부유한 동네고 그렇죠. 거기가 가장 보수화된 그렇죠.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예. 서울로 치면 뭐 서초, 뭐 강남 뭐 이런 동네예요. 직전에 네. 삼선들 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김상우 의원께서 항상 이제 제가 자주 전화 드리는데 항상 좀 침울해 계세요. 예,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당내에서 약간 왕따 아닌 왕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뭐 뒷조사도 당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 뭐 간사도 뭐 박탈당하고 맞아요. 뭐. 상임위도 계속 바뀌고.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상태인데 지금 어제 통화했을 때 가장 목소리가 좀 밝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심을 확인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이게 뭐 제가 성향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되진 않는 여론조사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제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역구를 내려가서 표심으로 확인하실 거다. 직접적인 네. 표심을. 그러면 연휴가 지나고 명절이 끝난 다음 주부터는 국민의힘이나 뭐 스탠스가 좀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선판이 이제 확실하게 열린다고 생각하면 김문수 장관으로는 불가하다라는 여론은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가 확실하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NBS 조사도 그렇고 중도에서는 야당 당선이 압도적으로 우위예요. 여당 당선에 비해서. 그러니까 갤럽만 하더라도 여당 당선이 27, 야당 당선이 60. NBS만 하더라도 중도만 딱 놓고 정당 지지도를 비교하면 차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23, 민주당 후보 44 이렇게 사실상 이제 더블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불리한 대선 구도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실제로 민심을 만나고 와서 변화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냐, 아니면 지금과 마찬가지로 전광훈과 노선을 같이 하는 방향으로 갈 거냐,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저는 이제 윤석열의 그 탄핵심판 파면, 그게 기점이 될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문영배 재판관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사실상 마지노선이고 탄핵이 되는 순간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냥 검찰 수사도 굉장히 빠르게 갈 거거든요. 지금은 현직 대통령에는 갑옷이 있어요. 어쨌든 이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에 네. 정말 사냥개 본능이 나오는데 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김문수 장관님이나 이분들이 사실은 이걸로는 승부 못한다는 거 본인들도 알아. 아는데 어떤 딜레마에 끼었냐면 네. 이게 이제 5대5 경선, 그러니까 여론조사 50, 당원 50으로 경선을 이대로 가면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옛날에 네. 윤석열 하듯이. 네. 근데 경선에서 이기려면 부정선거론을 주장을 해야 돼요. 아, 예, 딜레마네. 당원들이 많으니까. 네. 예, 일단은 당원은 투표율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열성 당원들이 참여를 해서 그 투표율이 반영되어 있는 거라서 경선에서 이기려면 그래서 너 부정선거론 어떻게 생각해? 아, 부정선거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선에서 나온 말을 바꿔야 됩니다. 예. 그 바로 한 2, 3주 만에 말을 바꿔야 돼요. 본선에 나오면 서울에 있는 중도층을 잡지 못하면 네. 대선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정선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 음모론 같다. 그건 망상증 환자들이다. 내지는 이거 선관위 공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야 되는데 요 라인을 탈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는 아니에요. 그렇죠. 예, 김문수는 경선 때 엄청 공격할 겁니다. 뭐 홍준표, 오세훈 뭐 나오면 대답해라. 옛날에 박근혜 탄핵의 강을 건너냐 안 건너냐. 지금 우리는 강가에 있냐 강 중앙에 있냐부터 시작해서 토론 때 맨날 갖고 싸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부정선거의 강을 가지고 명확한 노선을 요구할 거고 네. 제가 대답을 추론해 보자면 네. 뭐 홍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다 똑같아요. 그 구력이 있기 때문에 아사모사하게 얘기할 거야. 네. 예, 나는 안 믿는데 확인은 필요했다.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얘기할 거거든. 아사무사. 예. 예, 그럼 질문을 이렇게 좁혀 들어요. 확인이 정당이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좁혀 들어가요. 네. 예, 근데 아마 TV조선이 그렇게 안 물어볼 겁니다. 네, 경선은 TV조선이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문수로 가게 되면 네. 당 안에서도 어떤 움직이냐면 제가 이제 취재원들이 오해교 제가 10년 네. 출입했잖아요. 네. 근데 이분들도 간혹 최근에 저한테 전화 와서 물어보더라고. 이 기자 김문수 캠프는 어때? 그러니까 제가 듣고 형님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형님 나라가 설마 저한테 지금 작업 치시는 거 아니 우리 사이에 지금 나한테 진짜 물어봐야지. 나한테 작업하는 거 아니야? 내가 형님 기사 안 쓰잖아요. 나도 물밑 취재할 때 형님한테 물어보는 거지. 우리 서로 그 정도 믿고 가야죠. 10년인데 네. 진짜 저한테 진심으로 물어보신 거죠? 어. 근데 진짜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몇몇 생겼다니까요. 제가 이거 안 들어마다 가겠구나 진짜로. 나 진짜 김문수 캠프 가면 어때라고 예. 노크를 한단 말이죠. 캠프는 지금 차려졌어요 이미. 야. 이미 다 차려졌고. 네. 의지도 이분은- 확보한 걸로 알고 예, 있어요. 저랑 친한 의지도 사람. 확보한 걸로 의지도 알고 있어요. 확보해. 예, 김문수 장관. 예. 예. 김 장관님 제가 어저께 새해 인사 드렸거든요. 예, 문자. 뭐라고 왔어요? 답이 왔어요. 뭐라고? 그 전까지 문자 답이 없어요. 네. 답이 없는데 네. 그 사진을 보내주셨더라고. 설. 눈길에 김문수 세배 해가지고 단체 문자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그 전에 제가 장관님 잘 지내십니까? 막 하면 답이 없어요. 네. 예. 근데 좌빨 이제- 기자기 때문에 저는 상대 안 하시거든 원래. 근데 이제 이제- 대선 나오시면 예. 다 답을 하죠. 관리를 해야 기자들한테. 되니까. 답장이 예. 대선 출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예. 아니 안 나오려면 뭐하러 답을 그러니까 합니까? 좌빨 기자들한테. 야, 이정주 기자한테까지 이제 답신하기 시작했으면 예. 선거가 출마가- 다가오면은 정치인들이 그렇죠. 기자들의 문자에 답을 다 답을 엄청 한다. 잘하시죠. 그렇죠. 예. 경선 좀 도와줘라 임마. 이거죠. 아니면 괴롭히지 마라. 뭐 예, 이런 그만 좀 이런- 조져 임마. 그 부정선거로 할 때 홍준표하고 오세훈도 좀 조져줘. 어. 이 소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사진 한 장에 여러 가지 문자가 담겨 있어요. 내포한 함의가 크다. 네, 그거 네. 아니면 답 안 하시거든요. 답 안 한다. 답 안 하십니다. 그러면은 김문수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아니, 이 저도 두 이거 취재를 좀 여당들은- 해봤는데 각 캠프 그러니까 홍준표, 오세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캠프 분들의 실무진들이 실제로 그런 걱정을 하세요. 이거 김문수로 굳어지는 거 아닌가? 이게 왜냐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수에서 대세가 굳어지면 사실 그대로 가는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김문수 장관이 뭐 그런 깜인가 뭐 이걸 다 떠나서 네. 어쨌든 거기가 사람이 표가 제일 많다더라. 맞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쏠려 있다더라.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캠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지금 그 어쨌든 파면 결정이 나면 2달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기간이 짧아서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어요. 굳어질 수도 있겠다. 아, 그렇죠. 대세로. 네. 그래서 김문수. 약간 이제 이거는 그 여의도 일각의 색인데 그 민주당 쪽은 김문수 나오면 땡큐란 거야 지금. 아니 오히려. 지금 댓글창에도 김문수 나와라. 네. 김문수 나오면 좋겠다. 뭐 김문수의 새로운 뭐 이런 네, 얘기 하고 그래서 있어요. 여기서 걱정한 건 뭐냐면 역선택 방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박 기자님 말한 그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 요쪽 라인에서는 네. 민주당이 역선택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론조사할 때 김문수 찍어줄까봐. 어. 그러면 정말로 지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김문수 본선에 올라오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제 중도 쪽에서 바라보는 거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 친한 지인들이 저한테 물어보기 시작했다니까. 야 정말로 그 천동설 하늘이 네. 도는 거 아니야? 어. 쥐동설이 누가 다 아는데 네. 하늘이 돌고 있는 거 아닐까? 김문수가 되는 거 아니야? 이걸 어떡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거는 진짜요? 에코 체인버 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기들 내에서 지금 네. 당장만 해도 저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쩔 네. 수 이거는 대세가 굳어질 수도 있다. 다들 경계하는 아니 이거 상황입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설 명절 지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설 명절 지나서 뭐 지도부의 전략이 바뀔 것이냐, 전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예, 이거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분명히 이런 기사 나올 겁니다. 소장파 도로 TK당 안 돼. 뭐 이런 기사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지도부들은 다 TK 혹은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용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역에 내려갔을 때 그렇게 큰 지탄이나 비난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분들의 기반이 거기고 맞아요. 그분들은 또 윤석열 대통령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인식을 바뀌지 않을 더 공고해질 겁니다. 내려가 봤더니 실제로 나를 많이 지지한다. 내 선택을 많이 지지하더라. 그 실제로 그 저기 뭐죠? 그 대구에 이번에 초선 남성 그 젊은 변호사분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분도 아니다, 그저 다른 분. 네, 아무튼 그분도 내가 지역이 이래서 지역의 유권자들이 선택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탄핵에 맞아요. 반대한다라고 하고 찍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TK 분들은 아무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면은 더 세게 말할 건데 다만 이 도봉구 그 저기 김재석 네. 의원 뭐 이러면서 PK에서 반응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소장파의 목소리가 더 나올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 불러놓고 야 우리가 이래서 되겠냐 이거 지도부에서 너무 막 나간다 이런 얘기하면 기자들이 그 말로 또 기사를 쓸 겁니다. 아마 그런 내부 갈등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서 깃발을 누가 들 수 있어요? 이를테면 지도부는 이제 쌍권이 딱 그 틀어쥐고 이를테면 김문수가 됐든 뭐 대통령을 옹위하는 방향으로 가겠지만 여기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소장파 국회의원들 뭐 김상호 의원이 됐던 김재섭 의원이 됐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들고 눈치 싸움 하겠죠 이제. 눈치 싸움 네, 눈치 그냥 싸움 할 눈치 거고. 싸움 눈치 싸움하면 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흔들고 네. 아까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파면 이후에 그럼 우리가 소장파 말을 좀 일부 수용할게 요런 모양새로 갈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범보수 연합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준석 의원까지 포괄해서 범보수 연합으로 대선을 치를 것이다라는 어떤 시나리오가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예. 지금 그 그림이 개혁신당이 지금 막 찌그럭버그럭 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예. 그 그림은 이제 제가 취재한 부분이 있고 네. 제가 여기서 한번 돗자리 한번 깔아볼까요? 이정주 돗자리 오늘 네. 설날 아침 설날의 생방 네. 설날의 생방 맞습니다. 이제 이정주 개혁신당에 돗자리. 대해서는 서로 잘 알기 때문에 네. 제가 보수전에 10년 치료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할지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먼저 제가 답을 말해주면 혹시 방향을 틀까봐 제가 지금까지 좀 침묵했습니다. 오늘 네. 살짝만 1편만 네, 보여드릴게요. 1편만. 네. 지금 큰 축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냐면 아까 말씀대로 이제 변수는 뭐 결론 말하면 변수는 정광훈이에요.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는 평이 어떤 평이냐면 2020년에 그 황교안 대표랑 그 총선 말아먹었거든요. 그 그쵸. 자기가 무슨 신도들 뭐 이렇게 데려오면 뭐 160석 한다 했는데 다 뻥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표심 그렇게 안 갑니다. 예, 그리고 정광훈 앞에서는 막 하는데 헌금 받고 막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우파 쪽에서 들었단 말은 정광훈 목사가 이 소위 말해 정치적 묵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헌금 들어오고 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R&D에 써야 되는 거야. R&D에. R&D? 예, 정치적 R&D에. 예, 개발 전략을 어떻게 짤지. 근데 이 사람은 길바닥에 뿌리고 뭐 나와라 그 R&D가 아니라 그때 하는 노가다에 쓰는 거예요 그냥. 예, 일당하듯이.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서 지지자는 많은 것 같지. 하지만 그거는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걸 조직하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정치인들하고 연동도 잘 안 되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이름 지금 네임드팔이 하는 거야. 나 잘났다 이 소리 지금 네. 혼자 콘서트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이걸로는 정치 안 됩니다. 물론 저는 정광훈을 지지하지도 않지만 네. 이제 우파 쪽 전문가들이 하는 소리예요. 선동에도 방법이 있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정광훈이 지금 당장 힘이 세니까 이제 여기에 매달리는 건데 이것과 별개로 국민의힘 쪽이 가고 싶은 시나리오는 뭐냐. 첫 번째 이게 순서가 있어요. 집토끼 잡고 산토끼 잡는. 그래서 먼저 오른쪽을 잡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네, 그 기반을 스노우볼링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네. 김문수를 잡는 겁니다. 6070 TK 위주의 단단한 13%가 필요해 지금. 네. 예, 밀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김문수 잡는 거예요. 가자 김문수. 이렇게 한 다음에 경선에서 이제 붙는 거예요. 네. 예, 홍준표, 오세훈, 뭐 한동훈 등등 이렇게 이제 붙어놓고 일단 세미파이널 한번 해요. 하고 개혁신당 이준석까지 요렇게 해서 라운드를 우리가 범보수 한번 해보자. 네. 그러면 초반에는 오른쪽을 잡고 나중에는 왼쪽을 잡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스테레오 타입이고 네. 이번에 제가 여기서 돗자리 한 번 더 깔면 제가 조금 여기서 묘하게 요것 봐라 네. 하는 면이 있었던 게 오세훈 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의 움직임이 좀 이상해요 요새. 어떻게 이상해요? 단일화입니다. 오세훈 한동훈 단일화? 네, 이 물밑 딜이 전 들어간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둘 다 색채가 똑같아. 법조인 출신. 네. 예, 좀 팬시한 이미지. 예, 한 명은 가발 썼지만 뭐 한 명은 그거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닐까 막 얘기하면 안 아니, 돼요. 가발 맞아요. 가발 맞아요? 예. 진짜 가발이에요? 예. 이렇게 한동훈 안 됩니까? 아니 저 당대표실에서 들었는데. 아니 자꾸 고발당해.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 막 아니 고발해요. 저도 탈모기 때문에 예. 혹시 고발하시면 제가 탈모 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가발이시구나. 탈모하고 별개.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건 제가 취재가 된 거고. 취재가 그래서 된 거고. 저도 들었던 거고. 근데 이 한동훈 전 대표가 옷도 잘 입고 팬시하잖아요. 네. 네, 그런 약간 서울 남자 강남 파라군 이미지. 네, 근데 네. 오세훈도 똑같아요. 그렇죠. 원래 강남 지역구 강남 받으려다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둘이 겹쳐서 이 둘은 나오면 표가 깨져요. 그리고 일설에 하면 제가 이제 이제 어제 통화를 했어요. 어제 통화를 했는데 거물급 인사랑 통화를 했는데 이 국민의힘 쪽 한 말이 지금 이 두 명이 자기가 봤을 때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자리를 준다. 내년에 지방선거 아닙니까? 있죠. 예. 예. 그리고 이게 자칫 시기를 잘 맞추면 재보궐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선거법이 밖에 조금 촉박하긴 한데 그래서 서울시장 자리를 한동훈에게 내주고 한동훈은 그걸 받고 단일화를 해주면서 오세훈을 민다. 예, 그러면 이게 퍼즐은 맞아요. 왜? 형님 뭐 누이 뭐 이런 작전이네. 그렇죠. 네. 어차피 겹치는 거 네. 각자 롤로 나눠 먹는 거야. 너 먹을 거 먹고 나 먹을 거 먹자. 동훈이 너 지금 대선 바로 가기 힘들잖아. 네. 너 윤석열 배신했잖아 그때. 너 그거 어떻게 이기길래? 네, 서울시장 일단 그렇죠. 가. 너도 팬시한 이미지에 서울시장 하고 싶잖아. 네. 이렇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머릿속에서는 다 돼 원래 세상은. 네. 자기들이 대통령도 되고 서울시장도 되고 하지만 둘 다 떨어질 거다. 네. 예. 근데 이 단일화의 움직임이 물밑에서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 제기가 나왔거든요. 이 의혹 제기는 물밑 작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어느 정도 있으니까 나오는 거지. 네. 이게 그냥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재 보면 이 축이 하나 돌아가고 있고 네.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당내에서 단일화 대상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홍준표 시장하고 오세훈 시장 단일화 못합니다. 못하죠. 안 네, 되죠. 표도 안 겹쳐요. 네. 서로 완전 달라. 그래서 이 두 명이 겹칠 수 있고 네. 나머지는 각자 투쟁을 할 거예요. 홍 시장하고 김문수가 단일화한다? 단일 안 합니다. 그 왜? 사람도 안 하죠. 이해관계 안 맞아. 네. 그래서 홍 시장이 어디 갈 건데? 네. 김문수가 대통령 된다 쳐봐요. 네. 홍 시장 어디 보내줄 건데? 감옥 보내요 그러면? 네. 제가 봤을 때 김문수 장관을 절대 안 믿어. 예. 안 믿죠. 진짜 자칫하면 얘 나 털어가지고 네. 감옥 보낼 수 있다. 오히려 당내에서 그렇게 의심하는 사이예요. 이 둘은 네. 경쟁적 관계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가능한 다 똑같아요.
홍 시장이 된다 해서 자기 뭐 잘해줄 것 같아요? 천만에. 예, 바로 정치 명주 끊어버려. 예, 이런 강이기 때문에 네. 이걸 제가 유식하게 표현하면 관계성이라는데 이 정치에서는 관계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 요새 사람 사이 관계성으로 분석 많이 하더라고요. 네, 관계성 중요하죠. 10년 네, 출입하면 10년 해보니까, 제가 예. 그걸 보는 거야. 얘네가 고양이와 개 사이인데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때로는 고양이와 개도 그 표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홍준표 시장이 그래요. 예, 고양이 개인데 개로 변신해 한 번씩. 한 예, 번씩. 정말로 카멜레온처럼 예. 그런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김문수 장관님 안 됩니다. 예, 그 못 바꿔. 근데 어쨌든 지금 몇 단계를 거쳐서 네. 범보수 연합으로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죠? 그 추동력이 있는 거예요. 있다. 분위기가 흐름이 잡힌다라는 네, 사실 거고. 이준석 의원이 지금 허은하 대표 몰아내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질적으로 근데 법률가들은 대체로 허은하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가처분하면 10일 내로 아마 결과가 다시,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러면 다시 그 이준석이 귀환했던 것처럼 예. 허은하도 귀환할 거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허은하 몰아내기의 본질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범보수 연합에 끼어들기 위해서 걸림돌을 하나 제거한다. 허은하 제거한다. 예, 왜냐면은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허은하를 칠 때부터. 왜냐면 그 국민의힘과 딜을 치려면 네. 입을 하나라도 덜어야 되잖아요. 근데 허은하 대표가 중간에 있으면 자기 지분을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범보수 연합할 때 허은하도 좀 챙겨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기가. 그러니까 무조건 이준석 의원은 범보수 연합을 생각하고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갈 거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아마 생각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지지층은 그 국민의힘에 있던 20, 30대 남성 그렇죠. 그거를 제외하고도 이게 사실 이낙연계 뭐 민주당이 싫어서 맞아요. 이재명이 싫어서 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여진파 근데 여지파. 그 사람들 여지팝. 네, 근데 국민의힘과 다시 합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 의원은 지금 어쨌든 대선판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5.1%를 넘기는 거예요. 5.1%. 왜냐하면 5.1%가 뭐냐면 개혁신당이 가장 높게 나온 지지율이 5.1%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기로 나는 당보다 내 개인기가 훨씬 높아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뭐든 할 겁니다. 예, 근데 그게 그 방법론으로 있어서 그게 범보수 연합이냐는 네.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겁니다.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할 범보수 것인지. 연합을 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려는 생각은 굉장히 강한데, 네, 네.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또, 겁니다. 네. 카멜레온처럼 변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유승민 의원 얘기는 전혀 안 나오네요. 유승민 대표. 유승민 네. 의원은 이미 네. 흘러간 물이죠. 아 그래요? 네. 흘러간 물이에요? 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은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메시지를 이럴 때는 정확하게 내야 되는데 최근에 또 오락가락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메시지를 낸 거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골수 네. 좌파 재판관 임명 논의에 앞서서 한덕수 탄핵부터 결정해라. 네. 약간 좀 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한참 비판하다가 이제 당내 또 표 잡으려고 아. 이렇게 좀 트신 트시는 건데 거다. 예, 요새 김웅 의원, 유승민, 그러니까 유승민 그 개들의 네. 이 소위 말해서 이분들이 특징이 종특이에요. 제가 보니까 종특이야. 예, 맨날 이렇게 해요. 네, 네. 이쪽 까다가 욕먹을 것 같으니까 오른쪽 살짝 좀, 들었다가. 근데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네, 그렇죠. 아니 이게 분명히 불법 개혁이 확실하고 처음부터 예. 이걸 엄단해야 된다는 사람이 헌재 재판 가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의 그 문제는 이 미시적으로만 보면 유승민 의원의 말이 전 의원의 말이 어느 정도 일리 있어 보이죠. 근데 한덕수 그 문제가 왜 나왔습니까?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하고 목리부리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국회가 네. 추천한 거. 네. 그 앞단에는 불법 계엄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불법 계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정리하려는 시도였잖아요. 네. 그 법적 절차가 틀리지도 않았거든요. 거기서 파생된 일을 가지고 후단에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요거는 한덕수가 먼저 해야 된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나요? 그러니까요. 그럼 본인 처음에 말할 때 그 말 하지 말든가. 그러니까 논리의 이제 정합성이 좀 떨어지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것은 경선 때문에 그렇죠. 할 수밖에 없는 당원을 위한 선택인 그렇죠. 거다. 왜 당신은 맨날 네. 내부 전쟁만 하냐? 왜 보수만 까냐? 이걸 의식한 이제 발언인데 네. 이 발언은 제가 봤을 때 다른 영역에서 쳐야지 이 불법 계엄과 그리고 경제가 망하고 있었잖아요. 네. 한덕수 전 총리가 얼마나 큰 실책을 할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환율이 1,500원까지 튀어가지고 그렇죠. 나라 망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만 더
들고 갔으면 네. 경제가 휘청휘청하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 자기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외환위기까지 갈 뻔한 상황에서 이를테면은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거 안 된다 최상목한테 두 명에 대해서는 그렇죠. 받아라 헌법재판관 임명해야 된다라고 푸시를 해서 결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나라 망할 뻔하고 외환위기를 불러오는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까지인데 결국에는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약간 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게 다 경선용이다. 그렇죠. 말씀 네, 주셨습니다. 저도 지지율의 그 착시 현상에 대해서 오는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하다 말았는데 이 이게 지금 여론조사 보시면 네. 뭐 양자 대결에서 조금 결과가 계속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명태균 게이트 하면서 좀 얻은 팁인데 이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를 어떻게 잘 기술을 부렸느냐를 보면은 물론 표본을 완전히 싹 갈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표본을 넣어가지고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을 교묘하게 짭니다. 네, 질문을 예를 들면 뭐 오세훈 시장이랑 그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 할 때 서울시장 네, 단일화 네. 할 때 서울시장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국민의힘 후보 오세훈을 뭐 이런 식으로 당을 바꿔요. 강조하는. 네. 당을 강조하는. 왜냐면 그때는 당이 그 국민의힘이 뭐 103석인가요? 그리고 국민의당이 3석인가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질문 순서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번에 SBS에서 입소스 그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재명 42, 김문수 28, 뭐 이재명 41, 홍준표 27, 이재명 42, 오세훈 26, 이재명 41, 한동훈 28 이게 오차 범위 내외 이렇게 밖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결과로 그렇죠. 계속 나오고 예.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른 거 비교해 보시면 YTN 중앙일보에서 나온 거 보시면 이재명 41, 홍준표 41, 뭐 이재명 41, 오세훈 41, 뭐 이렇게 붙어 네네. 있어요. 예. 중앙일보 것도 보시면 이재명 46, 오세훈 43, 3%로 줄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붙어 있어요, 완전히. 이거는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그냥 접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정도의 결과인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거 질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질문지 보시면 SBS는 질문을 어떻게 하냐면 만약 차기 대선에 다음 두 후보만 출마해서 양자 대결로 치러진다면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투표할 거냐? 이거는 많은 고려 사항이 들어가는 건데 누구를 선호하느냐 마냐 이게 아니라 누구한테 투표할 거야. 그래서 너가 누구 좋고 말고 떠났는데 알았어. 근데 누구한테 결국 투표를 줄 거야. 요런 가치 결과적으로. 중립적인 네네. 얘기인 거거든요. 근데 YTN을 보시면 만약 차기 대선에서 뭐 이재명과 오세훈이 대결한다면 귀하께서는 누구를 투표할 생각이십니까? 요거 약간 가치 중립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요거 질문 순서를 잘 보시면 YTN은 그러니까 SBS는 그 적합도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냐라고 물은 뒤에 네. 그 다음에 양자 대결로 넘어가요. 근데 YTN 같은 경우에는 적합도를 물어보고 비호감도를 물어봅니다. 비호감도. 그런 다음에 양자 대결로 넘어가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사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놓고 기냐 아니냐 요거 싸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뭐 안타깝게도 뭐 비호감도가 좀 높죠. 호감도도 높지만 비호감도도 높은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호감도를 물어놓고 양자 대결을 시키니까 내가 비호감도 높다고 찍었는데 이재명을 또 찍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 좀 들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일보 보시면 양자 대결에서 두 후보가 출마한다면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더 좋다고 보십니까? 그 모름 없음이라고 딱 답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말씀하신다면 누가 조금이라도 더 낫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자학을 선택해라. 네, 어. 선호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결과가 좀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질문 순서나 질문의 어떤 방식이 그렇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명태균 게이트를 하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다. 그렇죠. 차이가 그럼요. 엄청 난다. 그렇죠. 문항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값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사실 여론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맞아요. 뭐 어떤 원하는 값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뭐 문항 설계를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이 이런 문항 얘기도 설계를 있어요. 뭐 의도를 가지고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죠. 했던 거죠. 네. 네, 근데 이 지금 결과에서는 네. 의도를 가지고 문항 설계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문항을 뜯어보면 좀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알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뭐 국민의힘 내부는
대충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쭉 설명을 해주신 걸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내란 선동한 것에 대한 아무런 그 자성이나 성찰 없이 무조건 차기 대권을 한번 또 정권 재창출을 해보겠다라는 결연한 의지 속에서 출발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뒷단에서는 자성이나 성찰을 하세요. 그래요? 기자들 만나면 더 정확하게는 네. 이재명은 안 된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확고하시던데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사실 최소한 국민에 대한 도리,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정말 내란을 일으켜서 잘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국민들이 표를 줄까 말까 조금이라도 중간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한번 찍어볼까 이런 마음을 가질 텐데 그런 성찰이나 반성이 전혀 없는 가운데 무조건 우리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할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제가 보기에는 중도 표심을 얻기는 매우 곤란하다. 근데 이렇게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은 어떻게 될 거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아고라의 부활로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 르네상스는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가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내란 극복 과정에서 이미 참여와 신뢰를 확인하며 르네상스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 늘 독재, 반민주, 극단주의 세력의 반동은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될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했습니다. 끝이 아니기에 여전히 긴장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좀 냈는데요. 민주당은 선거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뭐 여기서 좀 알려줄까요? 네, 좀 이번에 민주당 돗자리. 예, 네. 아까는 이제 국민의힘 돗자리였다면 따로 이번에 전화해서 알려드려야 되네. 몇 개만 몇 키우면 개만. 청기누설. 네, 청기누설. 이게 지금 그 제가 분석하기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이 대외 격변기 권력 시프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예, 트럼프 정부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 전에 연 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이재명 대표가 드라이브 해야 될 부분은 지금은 2018년하고 또 상황이 다릅니다. 예, 트럼프는 집권 2기로 들어왔고 네. 소위 말해서 대국 굵기. 그러니까 미중이 거의 결판 내는 지금 시즌이에요. 네. 그리고 AI 어저께 딥시크 같은 경우도 당장은 엔비디아는 이게 타격을 받았는데 R&D에 1년에 그 AI 쪽에 미국 회사들이 투자하는 그 금액이 200조입니다. 200조. 와. R&D 돌린데 우리나라 전체에도 1조가 안 돼요. R&D만. R&D는 맨날 실패하는 거거든요. 저 챗 GPT 쓰는데 네. 기사 저보다 잘 써요, 진짜로. 그래요? 네. 틀리는 것도 많던데. 네. 근데 기사의 정리와 네. 그러니까 기사 취재를 해서 소스만 몇 개 넣잖아요. 네. 진짜 박스 기사 하나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 상태에서도. 네. 챗GPT 활용도가 엄청 높죠. 네. 유료로 하면 진짜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기술 발달이 결국은 이 기술 패권에서 미중 갈등이 있지만 중국이 못 따라잡아요. 이거는. 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네. 가장 큰 이미지가 뭐냐면 친중이거든요. 친중. 이미지가. 네. 그러니까 한미 동맹 강조하는 거는 과거에 결국 미사일 뭐 사거리 뭐 연장 다 문재인 정부 때 된 거예요. 네. 예. 보수들 맨날 자기들이 한미 동맹 맨날 통수만 맞고 다니고 IRA 통수 맞고. 예. 바이든 정부 때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다 내주고 오고. 네. 근데 정작 진보 정권이 왔을 때 협상력이 높아지고 뭔가 얻어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근데 특히나 트럼프는 협상가적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협상가적 그 기질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빅피처를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제 단순히 한반도의 어떤 평화도 있겠지만 친중 이미지. 그러니까 오히려 박근혜 정권 때 그때 열병식 참석한 건 박근혜 아닙니까? 오히려 네. 화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막 시진핑하고 옆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보수 정권조차도 중국의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필요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물밑에서 안다니까요. 그걸 겉으로 표출 안 할 뿐이지. 겉으로 하면 표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친중 이미지를 어떻게 벗어내느냐.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는 뭐 별거 아닐지 몰라도 그 주중대사 만나가지고 쎄쎄 이런 거는 실책이에요. 뭐라 합니까 그런 거를.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친중 이미지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제 사강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이제 운명이 반도가 처한 운명이 어쨌든 남북 관계를 풀어야 또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는 뭐 민주당이 친중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니까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 2030이나 네. 이쪽
가잖아요. 제가 예. 집회 그 언더커버 예, 취재 예, 나가 예, 보면 그게 사실이든 아닌 간에 거기서 그렇게 선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난 대선 때 그게 좀 먹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나시죠? 한 줄 공약 윤석열의 네. 다 사기였잖아요. 네. 사드 추가 배치. 뭐 200만 원 예. 병사 월급 200만 근데 원. 정도. 사드 추가 배치 이런 거는 사실 예. 중국 겨냥한 거거든요. 예. 추가 배치 하지도 않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근데 당시 이제 그 중국하고 뭐 이렇게 올림픽 때 우리가 뭐 반칙 당하고 뭐 이런 것들 협중 정서에 얹어서 네. 그 선동을 악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윤석열이 그때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가고 네. 캠프 폭파시키고 나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협중 정서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혐오 정치가 심각하네요. 이 혐오 정치에 기반한 것을 네. 캠페인을 계속 할 텐데 이 혐오 정치를 어떻게 벗어나는 전략을 세울 거냐 이게 민주당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네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참모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를 좀 해보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해서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네. 뭘 하든 뭘 안 하든 맞아요. 네. 뭘 해도 때리고 안 해도 때린다. 그러니까 네. 오로지 이재명만 네, 때릴 거다. 무조건 때립니다. 네. 네, 뭘 하든 안 하든. 네. 그래서 그냥 돌을 맞으시면 된다. 다만 지금 여론조사를 보시면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자질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60% 넘게 경제 안정, 민생 안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뭘 하든 안 하든 뭐 경제 관련한 정책과 비전을 내놓는 게 제일 좋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그냥 다 지금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뭘 자꾸 국민의힘이 공격한다고 해서 거기 되받아친다고 뭘 고발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오히려 정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네. 그 더 피곤하게 만든다. 그냥 본인이 할 일을 하시면 된다. 할 일을 하면 된다. 라고 저는 조언을 할 것 같아요. 만약 참모라면.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민주당이 외로운 선거 전략을 안 써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국민과 함께 가는 선거 전략을 써야 된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재명 대표 뭐 별의별 얘기가 또 다 나올 거예요. 가짜 뉴스도 엄청나게 많이 많이 나올 나오죠. 거고 뭐 소년공이 아니라 소년원 출신이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올 텐데 거기에 기성 언론들이 또 합세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따옴표 저널리즘으로 그냥 계속 받아쓰기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 첫 번째는 언론이 검증을 정확하게 잘해주는 특히 여기 있는 그 용감한 기자들이 예, 현장에서 그 검증을 잘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내란 세력 때 전체 국민 민주국민 세력을 크게 묶어야 된다. 거기에 민주당도 포함이 돼서 국민 참여 경선 아니 그 국민 참여 어떤 그 민주 회복, 헌정 질서 회복 이런 가치를 걸고 이번 대선을 뛰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건지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 말씀하신 뭐 국민 중심 직접 민주주의 이런 캐치플레이즈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이번에 그 개인적으로 말하면 성장담론 제시한 거 있잖아요. 네. 예, 설 연휴 예. 그거는 어쨌든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밀고 있는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소득, 기본사회, 지역화폐, 약간 이런 이미지잖아요. 네. 이미지가. 네. 그리고 이미지적 측면도 이제 덮어씌운 것도 있는데 지난번에 뭐 금투세 같은 경우도 결과적으로 폐지됐는데 세수 결선에 대한 대안은 어느 정치권도 지금 제시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아니, 좋습니다. 금투세 폐지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거래세는 이미 낮춰졌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결손은 어디서 갖고 올 것이냐. 네. 이게 성장담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가 캐치프레이즈로 갖고 온 10몇 년 동안 갖고 있던 성남 때부터 청년 기본소득 네. 약간 이거를 모토로 삼아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전환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선택은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장 담론을 선택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 그 박형광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떴던 게 있죠. 이재명 대표 시켜놓으니까 일은 잘해. 행정의 달인이야. 맞아. 이런 평가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미지를 좀 다시 가져올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근데 또 장 선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차기 대통령이 가져야 할 덕목 중에 네. 하나가
여론조사를 해보면 국민통합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굉장히 뒷단에 들어가는데 요즘에 좀 들어가요. 왜냐하면 워낙 그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장 선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민을 통합하는 그런 좀 포용성 있는 모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을 딱 그 정리를 해야 된다. 이것은 보수의 과제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 함께 뭘 해보려고 한다면 그거는 오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은 딱 그 정리해서 박물관에 가두고 새로운 보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진짜 보수라고 한다면 김상욱 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팩트라고 생각하는데 10명은 왜 그랬냐라고 비판하지만 100명은 칭찬을 하더라는 건 10배잖아요.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시민들이 당신 잘했다라고 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새로운 보수를 어떻게 시작할 건지에 대한 토대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가는 것이 이제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계속 끊임없이 차별이 있죠. 그 다음에 혐오를 조장하죠. 거기에 상업적으로 이익을 가져가려고 하죠. 그 누구죠? 역사학자, 아니 역사 전환길? 강사, 전환길. 그런 사람들처럼 어떤 상업주의에 기반해가지고 여차하면 여기서 떼돈 벌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것은 이거는 또 다른 왜곡의 시작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큰 담론을 좀 변화하는 그런 대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오늘 재밌습니다. 역시 용감한 기자들이 나오니까 아주 그냥 알토란 같은 빼곡한 팩트를 저희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휴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할까요? 네, 이정주 네. 기자님. 예. 아니 저는 윤석열 그 지금 아까 말씀대로 윤석열 쪽이 그 지금도 내전을 진행 중인 것 같아요. 내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미국 정치를 미국의 경제나 미국의 신자유주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치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게 그 2000년 대선 때 보시면 엘고어가 총투표에서는 이겨요. 조지 부시 아들 부시를. 근데 이제 연방이 그 대리 투표제잖아요. 결국은 대의원들이 선거하는 거라서 총투표는 이겼는데 대의원에선 지면서 이거를 다시 개표 부정 비슷하게 다시 개표를 하자, 수개표를 해보자 이런 이론이 있었어요. 이뤘어요. 여론이 이뤘어요 미국에서. 근데 그걸 거부합니다 엘고가.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된 미국이 분열되는 양상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진실 그 이면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통합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지지자들이 그렇게 난리를 부리는데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조지 부시한테 넘어가거든요. 8년간 연임을 하죠.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는 아니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기자가 아니었지만 지금 보면 아니 진실이 여기 있는데 진실이 중요하지 진실 앞에 뭐 나머지 통합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수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기자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국가를 보는 관점은 또 다른 거예요. 때로는 국가 지도자들은 퍼블릭 그 섹터에서 조금이라도 퍼블릭 마인드가 있다면 국론 분열 앞에서 나를 던질 수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억울해도.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 하는 거 보면 국론 분열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국론도 분열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가 내전 상태에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부정선거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옳든 그래도 아무리 설득해도 종교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설득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안고 가야 되는데 계속 내전을 끌고 가요. 왜? 그 15%의 한 줌의 세력이 있어야 내가 살거든. 윤석열, 내가 그래도 사면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내가 나중에 그 한 줌 가지고 나중에라도 계속 주장을 해서 여러분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다. 네. 이거 불응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절대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내전을 끌고 가려는 이런 태도. 예, 이 부분은 무조건 이번에 단죄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이런 사람들은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이거 그래도 검찰총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1%의 공적 의식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없죠. 예. 네. 근데 지금 나라 망해라 이거 써요. 네. 나 살 테니까 예. 대한민국 망해 나 할 바 아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나라 팔아먹으려고 하는 태도 아니냐라는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과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절멸시키고 새로운 보수를 위한 태동 이런 게 필요하고 저는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민주진보 세력에서도 진영을 떠나서 상식의 회복, 헌법의 회복, 법치주의 제가 요새 보수주의자가 된 것 같아요.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다닌다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이 취재 편의점이
그 질문을 많이 주시기로 유명해요. 질문지에 빼곡하게 한 30개 주세요. 그래서 벌써 끝날 시간이 됐다고 하니까 좀 아쉽고 더 할까요? 더 해도 30분 좋은데 연장? 다들 이제 설 명절이기 때문에 다들 가셔야 되고 네. 그렇게 생각을 좀 해요. 어쨌든 명태균 게이트 계속 취재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 뭐 이런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가 했던 역할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앞단에 거의 모든 얘기를 취재를 다 해서 기사화했고 그 검찰에서 지금 모든 수사 기록들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곧 나올 겁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여당의 지금 대권 후보라고 하시는 분들 뭐 오세훈 시장, 뭐 홍준표 시장 그리고 이준석 의원 다 걸려 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은 센 척하지만 그 센 척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렇죠. 궁지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들 이거 좀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반대로 아니 근데 상자 저는 열리나요? 그러니까 그래- 저는 네. 그게 궁금한데 창원지검에 네, 뭐 네. 오늘 내일 사이에 뉴스타파에서 추가 보도한다고 하는데 창원지검에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 네. 사실은 대선 출마 곤란한 분들 많은 거 아니에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까지 포함해서 네. 예. 저도 이제 사실 그 기록을 입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네. 뉴스타파에서 가져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 어느 정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거의 이제 출마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마지막이라고 그래서 출마를 하실 거예요 아마. 예, 그게 이 수사를 마지막이니까. 막기 위해서? 그럼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더 앞서 나가는 것도 중간에서 만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검찰을 좀 입막음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도 좀 들고 그래서 명태균 게이트가 지금은 PC 카톡에 있는 카톡만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의 폰 3개 네. 다 풀리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도 본인이 책임을 좀 지셔야 될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그 아직 제가 뭐 풀지 않은 것들도 좀 있어요 몇 개. 네, 근데 네. 그때는 취재 당시에 어떤 흐름에 맞지 않아서 제가 공개하지 않았던 것들도 있는데 그 명태균 씨가 나경원 의원이랑 네. 그 원희룡 맞아요. 전 장관 네네. 이 전당대회 때 나왔잖아요 대표로. 지난 7.23 전대? 네, 네. 지난 전대 때. 네. 그때 이제 그 단일화 매개체가 됐다라는 본인이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육성이 있어요. 오 이거 단독이다. 예. 그 본인이 아직 그 제가 육성을 풀지는 않았는데 네. 본인이 근데 이 명태균 씨가 되게 웃긴 게 네. 본인이 허풍을 떨면 떨었지 거짓을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제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나러 간다까지를 얘기해요. 네. 나경원을 언제 만났고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잠룡들도 잘 보시면 네. 저는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나경원 의원도 뭐 체포 당시에 네. 그 관저 앞에까지 가고 지금 엄청 강하게 발언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네. 그것은 나의 방패막이가 좀 되죠. 태극기 세력. 네. 그런 메시지로 저는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본인들이 또 걸려 있는 게 있거든요. 다 약점이 있는 있어요. 정치인들이 네, 그렇죠. 자기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네. 일정 정도 극우 세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쓰려고 네, 하는 네. 거다. 네. 그런 게 있군요. 네,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그 육성을 갖고 계시면 네. 조만간 취재 편의점에서 좀 단독 보도를 네, 해- 적당한 해주시- 상황이 오면은 제가 풀겠습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거는 진짜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7.23 전대 때 원희룡 캠프에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저도 그 제보자를 통해서 들은 바 있는데 모종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진짜 궁금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제일 분노할 기사군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런 겁니다. 지금 검찰이 창원지검이 사실은 11월 초에 수사가 거의 다 끝난 상태였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고발인 조사도 하고 뭐 하면서 시간을 줄줄 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묻히지 마라. 이것도 드러내라. 다 드러내라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드리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기사로 쓰겠다. 쓰겠다. 예. 근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번 그 대통령 선거에 여당의 후보는 검찰이 결정한다. 그렇죠. 예, 수사를 통해서 누구를 내보낼지 누구를 기소할지 뭐 이런 게 여부가 판명이 나면은 출마 자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출발사는 검찰이 결정한 창원지검이 결정한다 이런 이제 소리가 있는데 실제 그 가능성이 있겠네요. 창원지검이 지금 어떻게 보면 공관위원장이구나. 그래서 제가 김문수 장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아 거예요. 예. 그러네요. 그래서 털어도 예. 김문수 장관하고 명태균 씨는 별로 뭐 접점이 없죠. 없어요. 접점이 예, 없죠. 없습니다. 예, 예. 명태균 씨도 사람 가리구나. 그 가장 필요한 건가요? 그러면 명태균에 관한 한 그렇게 가장 보이죠. 필요한 예. 게 안 통하죠, 김문수다? 안 통하죠. 예, 안 홍준표 통하다. 시장도 자꾸 아니라고 하지만 네. 엄청 제일 오래됐어요. 아니 근데 명태균 씨 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 시장 할 말 없을 텐데 왜 할 말 저렇게 없을 큰 겁니다. 소리를 하는지 네. 모르겠다. 부인이 알 정도면 어느 지경인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 더 국민들께서 궁금한 것이 많아지고 알고 싶은 내용이 더 많아지는 정치의 계절이 다시 또 왔습니다. 대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진실들이 새롭게 확인되고 드러날지 이것은 또 이제 기자들이 발빠른 또 민원 기자들이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설날 당일에 이렇게 아침에 그것도 네. 생방송으로 함께해 주신 두 분 기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 모두 올 한 해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시고 소원 성취하시기 바라고 올해도 취재 편의점과 함께 많이 우리 취재 편의점이 흥해야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야 저 질문 문제도 같이. 그러니까 질문하는 기자, 예. 네. 질문한 CBS 질문하는 기자 몇 시에 하죠? 월화수 7시. 월화수 저녁 7시. 저녁 네, 저녁 저녁 7시 반. 반입니다. 예,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뭐 많이 보지 말고 그냥 조금 퇴근하실 때 네, 살짝. 심심하다. 네. 유튜브에 질문하는 기자들. 예, 네. 질문하는 기자들 꼭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취재 편의점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 구독이 말씀 많이 힘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구독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요. 예,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